엄마, 솔직히 말해봐요. 돈이 있었으면 우리한테 줬을 거잖아. 그런데 그 돈을 남한테 줘. 가족보다 남이 더 중요해. 그래? 너희보다 남이 더 중요하더라. 왜냐하면 남들은 최소한 고맙다라고 하거든. 너희는 뭐 했는데? 엄마가 죽을 만큼 일할 때, 병원에 혼자 누워 있을 때, 너희 어디 있었어? 엄마가 우리한테 기대한 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부모면 당연히 자식 키우는 거지. 그걸 평생 갚으라는 거야. 그래? 당연히 키워야 하는 거였어. 그럼 이제 너희도 당연히 너희 인생 알아서 살아. 다시는 내 앞에서 엄마 도와줘. 같은 소리 하지 마. 이게 말이 돼. 결국 우리한테 복수하는 거지? 복수. 내가 너희한테 뭘 했길래? 복수는 너희가 했지. 엄마를 버리고 필요할 때만 찾고 돈 떨어지니까 다시 기어오고. 이게 가족이야? 너희가 감히 가족이라는 말을 입에 올려? 엄마, 너무해. 그래도 엄마잖아. 그래? 나는 엄마였지. 하지만 너희한테 나는 그냥 돈 주는 기계였잖아. 지금까지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만약 내가 돈이 있었다면 그래도 너희는 돌아왔을까?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던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힘들 때 자식들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후회하는 얼굴, 눈물 어린 목소리. 하지만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이들이 정말 어머니를 위해 돌아온 걸까? 아니면 다시 기댈 곳이 필요했던 걸까? 오늘 우리는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춥다. 특히 일월이 되면 칼바람이 살을 내고 손끝이 얼어붙는다. 오늘도 새벽 4시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이젠 알람이 필요 없다. 몸이 먼저 반응한다. 불을 켜고 부엌으로 나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어 있어 컵을 드는 것도 힘들다. 한숨을 한 번 쉬고 두꺼운 옷을 겹겹이 껴입은다. 이불 밖으로 나오는 게 너무 힘들지만 시장에 나가야 한다. 현관을 나서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린다. 이 시간에 거리는 한산하다. 가로등 불빛 아래 눈이 살짝 쌓여 있다. 어릴 때는 눈이 오면 설레는데 지금은 그저 미끄럽지 않길 바랄 뿐이다. 이런 날이면 남편 박동호가 생각난다. 30년 전 남편이 떠난 날도 이렇게 추웠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힘든 일인 줄 알면서도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애들이 어렸을 때는 자주 퇴근 후 막걸리 한 병 사들고 집에 왔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애들 얼굴 보면 환하게 웃었다. 그런데 그날 전화 한 통이 왔다. 박동호 씨 가족 되시죠? 그 이후에 기억은 흐릿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이었다. 남편은 차가운 침상 위에 누워 있었다. 손을 잡아봤지만 이미 식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이들 옆에서 조용히 울었다. 그때부터가 진짜 전쟁이었다. 한 집안의 가장이 돼야 했다. 막내는 겨우 3살이었다. 넷째도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 막막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필요했다. 친척들도 처음엔 도와줬지만 오래 가진 않았다. 결국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시작했다. 처음엔 비린내가 너무 싫었다. 손에 생선 냄새가 배면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남대문 시장 생선 가게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사람들은 나를 쉽게 보았다. 애 5이나 있다면서? 혼자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젊은 여자 혼자서 장사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 말들이 마음을 후벼 팠다. 하지만 나는 버텼다. 처음에는 남의 가게에서 허드레실부터 시작했다. 새벽부터 나와 생선 손질을 도왔다. 손이 얼어터지고 피가 날 때도 많았다. 하지만 아프다고 쉴 수 없었다. 몇 년이 지나 겨우 작은 가게 하나를 내게 됐다. 내 이름을 건 생선 가게. 처음 생선을 팔았던 날이 아직도 기억난다. 손님이 와서 광어 얼마예요? 라고 물었을 때 목소리가 떨렸다. 그렇게 30년을 버텼다. 단골 손님들도 생겼다. 미숙이네 생선이 제일 싱싱해. 그런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됐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손가락 관절이 점점 굳어지고 허리는 자주 쑤셨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지만 하루라도 쉬면 손해라서 갈 수 없었다.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 늘 아이들 먼저 생각했다. 엄마가 고생하면 너희들은 좋은 삶을 살겠지. 이 믿음 하나로 버텼다. 아들, 딸 5을 키우면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필사적으로 살았다. 남들은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지만
나는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애들이 크면서 점점 나와 멀어졌다. 처음엔 바빠서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명절에도 연락이 없고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많아졌다. 작년 설날 혼자서 떡국을 끓이며 눈물이 났다. 예전에는 다 같이 모여서 떡국을 먹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오지 않는다. 엄마,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다음에 봐요. 엄마, 바빠서 연락 못했어요. 이런 말들이 쌓이면서 마음이 텅 비어갔다. 요즘은 가끔 생각한다. 내가 너무 열심히 사느라 아이들에게 정작 중요한 걸 못해준 건 아닐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했을까? 이제 남은 건 가게와 몸에 밴 생선 냄새뿐이다. 혼자서 가게를 닫고 돌아오는 길, 문득 거울을 본다. 거기에는 30년 전보다 훨씬 늙고 지친 여자가 서 있다. 이제 나는 뭘 해야 할까?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추웠다. 2022년 12월,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짝였고 사람들은 손에 따뜻한 커피를 들고 웃으며 걸어 다녔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얼어붙은 채였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시장으로 나갔다. 생선을 손질하며 장사를 준비하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보통 이 시간에 전화가 올 리가 없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박준석 씨 가족 되시죠? 한순간에 머리가 새하얘졌다. 준석이는 내 삶의 희망이었다. 남편이 떠난 후 5 아이를 키우며 가장 기대고 싶었던 아이였다. 어린 시절부터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다. 공부도 잘했고 스스로 알아서 척척 해냈다. 가족이 가난했지만 준석이는 늘 밝았다. 엄마, 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렇게 말하며 밤늦도록 공부했다. 그 노력 덕분인지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했다. 그리고 졸업 후 공무원이 되었다. 가족 중에서는 처음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 나는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웠다. 시장에서 장사할 때면 손님들에게 자랑했다. 우리 아들이 공무원이 됐어요. 서울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이고, 미숙 씨 고생한 보람 있네. 라고 말했다. 그 말이 그렇게 기뻤다. 나는 생각했다. 이제 준석이가 있으면 늙어서도 걱정 없겠지. 하지만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어머님, 지금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신없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흐릿하게만 보였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믿고 싶지 않은 광경을 마주했다. 내 아들이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온몸이 차가워진 채로 준서가 나는 미친 듯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일어나, 엄마 왔소. 우리 준석이 눈 떠봐. 하지만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불러도 아이는 대답이 없었다. 그제야 사람들이 내게 말했다. 박준석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처음에 믿을 수 없었다. 준석이가 왜 잘 다니던 직장을 두고 미래가 창창한 아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준석이는 직장에서 누명을 썼다. 회사에서 비리가 터졌는데 그 책임을 모두 준석이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다. 동료들은 모른 척했고 상사는 책임을 회피했다. 언론에서는 젊은 공무원의 부정부패라며 대서특필했다. 준석이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나는 너무나 분하고 원통했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준석이는 떠나기 전 짧은 편지를 남겼다. 엄마, 미안해. 고작 5글자. 그게 마지막이었다. 나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밤새도록 울었다. 도대체 무엇이 미안한 걸까? 이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더 미안한데.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만약 내가 조금 더 신경 썼다면? 만약 그때 준석이의 말을 더 들어줬다면?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늦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준석이의 방은 그대로였지만 아이는 없었다. 나는 그 방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그저 문 앞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낼 뿐이었다. 시장에서 장사도 더 이상 예전처럼 할 수 없었다. 손님들은 여전히 미숙 씨 괜찮아요? 라고 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갔지만 내 시간은 준석이가 떠난 날에 멈춰버렸다. 어느 날 시장 끝자락에서 생선을 손질하며 문득 생각했다.
이제 나는 뭘 해야 할까? 준석이를 잃고 나니 남은 삶이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자식들이 떠올랐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버텨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가슴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매일 밤 준석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엄마, 미안해. 나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다. 이 슬픔을 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혹시 나처럼 소중한 사람을 잃어본 사람들이 있다면 다들 어떻게 버텼나요? 서울의 겨울은 길고도 차갑다. 준석이가 떠난 지 벌써 2년이 넘었지만 내 마음속 겨울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나는 그날 이후로 많은 걸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내 남은 자식들이라도 나를 조금은 더 생각해 줄 줄 알았다. 준석이가 그렇게 가버렸으니 남은 가족이라도 서로 더 가까워질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또다시 실망했다. 아니, 실망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지쳤다고 하는 게 맞겠다. 둘째 지훈이는 연락이 올 때마다 한결같다. 엄마, 이번 달만 좀 도와줘. 가게가 잘 안 풀려서 그래. 다음 달에는 꼭 갚을게. 처음에는 당연히 도와줬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어느 부모가 안 도와주겠나? 그런데 그 다음 달이 몇 번을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몇 년째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갚는 건커녕 연락조차 뜸해졌다. 가게를 차린다고 했을 때만 해도 나는 정말 기뻤다. 어렵게라도 자기 일 해보겠다는 게 대견했으니까. 그런데 장사는 실패했고 빚만 남았다. 결국 그 빚을 메우는 건 나였다. 그래도 처음에는 그래, 다시 일어나면 되지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훈이에게서 책임감이라는 게 사라져갔다. 마치 내게 돈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고맙다는 말조차 듣기 어려워졌다. 수진이는 아예 관심이 없다. 엄마, 나도 우리 가정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끝이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내 가족은 나를 외면한다. 명절에도 오지 않는다. 애들이 아직 어려서요. 남편이 바빠서요. 올해는 힘들 것 같아요. 변명은 많다. 하지만 나한테는 가족이 오직 너희들 뿐인데 너희들에게는 나는 이제 짐인가 보다. 막내 은별이는 다르길 바랐다. 어릴 때는 엄마한테 가장 애교도 많고 엄마가 힘들면 손도 주물러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던 아이였다. 하지만 그건 어릴 때 이야기였다. 지금 은별이가 나를 찾을 때는 언제나 이유가 있다. 엄마, 이번에 취직 준비하는데 차가 있으면 더 편할 것 같아서요. 작은 걸로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차가 필요하면 자기가 벌어서 사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은별이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 엄마는 언제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필요할 때 찾으면 해결해주는 사람. 나는 그저 그런 존재가 되어 있었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내 자식들은 이렇게 되었을까? 어릴 때부터 힘들게 키웠고 부족함 없이 해주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문제였을까? 너무 많은 걸 해줘서 당연하게 여기는 걸까? 준석이가 떠난 후 내 인생은 더 의미가 없어졌다. 남은 자식들이라도 나를 보살펴주길 바랐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나는 지금도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에 간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생선을 손질한다. 몸은 점점 망가져가지만 그래도 일해야 한다. 내가 벌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책임지지 않으니까.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든다. 내가 병이라도 나서 쓰러지면 그때라도 내 자식들이 나를 찾아줄까? 아니면 그마저도 귀찮을까? 요즘은 그런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서울의 가을은 쓸쓸하다. 9월이 지나고 10월이 되면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차가워지고 나뭇잎들은 하나둘색이 바뀐다. 길거리에는 붉고 노란 단풍들이 흩날리고 사람들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가을을 즐긴다. 하지만 내게 가을은 그저 또 하나의 외로운 계절일 뿐이다. 62살 병원에서 당뇨 진단을 받았다. 의사가 말했다. 어머니, 이제 일 그만하시고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식사도 조절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세요.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말이 쉽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은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몇 번을 더 걸었지만 마찬가지였다. 요즘 힘들다는 건 알고 있었다. 가게 운영이 어려워서 신경이 예민할 거란 것도 알았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시도했다. 결국 받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에서야 문자가 왔다. 엄마, 요즘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나중에는 늘 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더 이상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수진이는 아예 직접 연락을 하지 않았다. 내가 전화를 하면 한참 뒤에야 문자가 왔다. 엄마, 나 애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요.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나는 몇 번이고 읽고 결국 핸드폰을 내려놨다. 다음에, 나는 언제쯤, 다음에가 아닌 지금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은별이는 조금 다를까 싶었지만 역시나였다. 엄마, 혼자서도 잘하실 수 있잖아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냥 약 잘 챙겨 드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래,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그게 맞는 걸까? 나는 자식들에게 기대려는 게 아니라 그저 내 안부를 걱정해주는 한마디가 듣고 싶었던 건데 며칠 후 추석이 다가왔다. 명절이면 그래도 집에 한 명쯤은 찾아오겠지 싶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혼자였다. 텔레비전에서는 명절 특집 방송이 흘러나오고 이웃집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가만히 앉아 작은 밥상을 차렸다. 평소처럼 나물 몇 가지, 조기 한 마리, 그리고 송편 몇 개. 하지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젓가락이 쉽게 가지지 않았다. 이웃집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 왔어요. 들뜬 목소리들이 온 동네를 가득 채웠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언제쯤 다시 누군가를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까? 준석이가 떠난 뒤 나는 자식들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가족들이 내 곁에 없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왜 나는 점점 사라지는 것만 같은 걸까? 그날 밤 나는 혼자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릴 때는 가족들과 함께 둥근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곤 했다. 하지만 이제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 혼자서 빌어야 하는 소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서울의 가을은 유난히 쓸쓸하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하늘은 높고 맑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지난 추석에도 혼자서 명절을 보냈고 이제는 그런 외로움조차 익숙해졌다. 하지만 이번 가을은 조금 달랐다. 내가 한 가지 결정을 내렸고 때문이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30년이 넘었다. 그가 남겨둔 유산이라고는 오래된 작은 집과 변두리에 있는 조그만 땅 한 조각뿐이었다. 나는 그 땅을 한 번도 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남편이 생전에 늘 하던 말이 있다. 미수가, 이 땅은 절대 팔지 마라. 언젠가는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일 곳이 될 수도 있어. 나는 그 말을 지키려 했다. 하지만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고 몸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당뇨가 심해지니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여전히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생선을 팔아야만 했다. 몇 달 전부터는 허리가 아파서 오래 서 있기도 힘들어졌다. 이렇게 살다가는 병원비가 더 많이 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땅을 팔고 그 돈으로 편하게 쉴 수 있는 조그만 집을 구하든지 아니면 병원비와 생활비로 쓰든지 해야겠다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그동안 나에게 연락 한 통 없던 자식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먼저 지훈이가 찾아왔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먼저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저 좀 만나주시면 안 돼요? 나는 순간 놀랐다. 평소 같았으면 내 전화도 잘 받지 않던 아이가 먼저 연락을 하다니. 만나자마자 지훈이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저 이번에 가게 정리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땅 판 돈 중 일부라도 주시면 안 돼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지훈이 얼굴을 바라봤다. 언제 이렇게 변했을까? 어릴 때는 누구보다도 착하고 듬직한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빚을 갚기 위해 엄마에게 매달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수진이도 달라졌다. 원래는 연락도 거의 없던 아이가 갑자기 매일같이 전화를 했다. 엄마, 요즘 건강은 괜찮아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혼자 지내시느라 외롭진 않아요? 처음에는 정말 걱정이 돼서 연락한 줄 알았다. 하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느낌이 이상했다. 예전에는 내 걱정 같은 건 하지도 않던 애가 갑자기 이러는 게 어색했다. 며칠 후 결국 본심이 나왔다. 엄마, 우리 애들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요. 엄마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순간 헛웃음이 나왔다. 내가 아플 때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애가 돈이 필요하니 이렇게 살갑게 구는구나 싶었다. 그리고 막내 은별이는 더 놀라웠다.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하고 만나도 항상 뭔가 부탁만 하던 아이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요즘 혼자 계시는 거 안쓰러워요. 저랑 같이 살면 어때요? 제가 엄마 돌봐드릴게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그래도 막내는 다르구나. 진심으로 엄마를 걱정하는구나 싶었다. 하지만 며칠 후 은별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다. 엄마랑 같이 살면 집도 큰 걸로 옮길 수 있고 돈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솔직히 나쁘지 않잖아?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아이도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나는 그날 밤 혼자 생각에 잠겼다. 이게 과연 가족인가? 내 자식들이 맞긴 한 걸까? 어릴 때는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고 뭐든 해주려고 했는데 결국 내가 늙고 병들자 이들은 내 건강보다 내 재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준석이가 살아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까? 그 후 나는 조용히 땅을 팔았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 대신 그 돈으로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작은 집을 구하고 앞으로 병원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정리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말했다. 너희들 앞으로 엄마 돈 기대하지 마라.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 거다. 그 말을 들은 후 지훈이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수진이는 노골적으로 화를 냈다. 은별이는 한동안 연락도 없었다. 나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착각을 했구나. 가족이라면 당연히 서로 챙겨줄 거라 믿었지만 결국 돈 앞에서는 가족도 의미가 없구나. 서울의 겨울은 길고 차갑다. 거리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반짝이고 사람들은 연말 준비에 분주하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가웠다. 나는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평생 쥐고 있던 마지막 희망 같은 것이었지만 이제는 미련조차 남지 않았다. 은행에 가서 남편이 남긴 땅을 팔아 얻은 돈을 모두 정리했다. 그리고 그 돈을 전부 어린이 재단에 기부했다. 내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나만의 선택이었다. 며칠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식들이 나를 찾아왔다. 평소에는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애들이었다. 하지만 돈이 걸린 문제니까 이렇게 빨리 모이는 걸 보니 역시나 싶었다. 제일 먼저 지훈이가 화가 나 얼굴로 들어왔다. 엄마,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나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다. 기부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지훈이는 소리를 질렀다. 엄마, 제정신이에요? 그걸 왜 남한테 줘요? 나는 그저 조용히 지훈이를 바라봤다. 한때는 나에게 가장 든든한 아들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돈을 잃은 게 억울한 사람일 뿐이었다. 수진이는 더했다. 엄마,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요? 우리도 힘들어요.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생활비도 부족한데 도대체 왜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나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다. 나도 한때는 이 아이들을 위해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사고 싶은 것도 참으며 살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에게 기대하는 건 여전히 엄마니까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막내 은별이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참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그래도 가족이 먼저 아닌가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다. 그래, 가족이 먼저지. 하지만 너희한테도 가족이 먼저였니? 엄마가 아플 때, 엄마가 힘들 때 너희는 어디 있었니?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그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너희들을 키우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최선이 나만의 착각이었구나. 나는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 단 한 번이라도 엄마를 걱정해주는 말 한마디면 됐는데 결국 나에게 남은 건 외로움뿐이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래서 그 돈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기로 했어. 나 같은 부모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지훈이는 분이 풀리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엄마, 우리를 위해서라도 남겨두셨어야죠. 나는 그제야 냉정하게 말했다. 너희는 이미 충분히 가졌어. 이제는 엄마가 선택할 차례야. 그날 이후 나는 자식들과의 연락을 끊었다. 처음에는 후회할까봐 걱정도 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평생을 자식들에게 바쳤고 이제는 내 삶을 위해 살기로 했다. 혹시 나처럼 살아온 사람이 또 있을까?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결국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다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서울의 겨울은 여전히 길고 차가웠다. 하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그 차가움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기로 했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자식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궁금해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세상은 내가 모른 척한다고 해서 조용해지는 곳이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의 소식이 하나둘씩 내 귀에 들어왔다. 지훈이는 결국 빚에 허덕이다가 사라졌다. 처음에는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가며 어떻게든 버텼다고 한다. 하지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서부터 상황이 악화됐다. 사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도망칠 곳조차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몇 달 전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미숙 씨, 지훈이 혹시 연락됐어요? 얼마 전까지 여기저기 돈 구하러 다니더니 요즘은 보이지도 않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게 연락이 올 리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그래도 사람만 있다면 어디선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지훈이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수진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남편의 사업이 망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졌고 결국 집안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다. 자주 싸우고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간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몇 년 만의 연락이었다. 하지만 반가움보다 피곤함이 먼저 몰려왔다. 엄마가 우리한테 조금만 도와줬으면 이러진 않았어. 나는 가만히 있었다. 더 이상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다. 하지만 수진이는 계속해서 말했다. 엄마가 그렇게 돈을 다 써버리지만 않았어도 우리 가족은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엄마가 너무해. 나는 한참을 듣고 있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수진아,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해. 너희도 너희 인생을 살아야 하고. 수진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결국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한숨을 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은별이 가장 철없다고 생각했던 막내는 결국 큰 실수를 저질렀다. 친구들과 함께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날렸다는 소식이었다. 내가 돈을 주지 않자 결국 자기 방식대로 돈을 벌어보려고 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다. 돈을 잃자 친구들도 하나둘씩 등을 올렸고 결국 은별이는 혼자가 되었다. 어느 날 문자 한 통이 왔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맞았어. 나 이제 다 잃었어. 엄마,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어? 나는 한참 동안 그 문자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나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화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기대도 없었다. 이제 와서 내가 다시 손을 내민다고 해도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라는 걸 알았다. 나는 그저 내 남은 인생을 조용히 보내고 싶었다. 이제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였다. 서울의 복잡한 도시를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이제 나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다. 경상남도의 작은 마을.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고 서로를 챙겨주는 곳. 아침이면 산에서 내려오는 안개가 마당을 덮고 저녁이면 개울가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린다. 서울에서 살 때는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내 일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다. 평생을 북적이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사람들 틈에서 치열하게 살아왔던 내가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살 수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깨달았다. 나는 이제야 진짜 나를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마을에는 나 같은 사람들이 많다. 도시에서 힘든 삶을 살다가 내려온 사람들, 가족에게서 멀어진 사람들, 새로운 삶을 찾고 싶은 사람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간다. 나는 요즘 마을회관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드린다. 젊었을 때는 내 자식들 밥 챙겨주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밥을 짓고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이 더 행복하다. 또한 마을에는 부모 없는 아이들이 많다. 나는 그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도움을 주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할머니, 오늘은 뭐 해줘요? 할머니, 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진다. 내 자식들에게서 한 번도 듣지 못한 고맙다는 말을 이 아이들에게 듣고 있다. 하지만 가끔은 밤이 길어질 때면 문득 생각이 든다. 내가 자식들을 용서하면 그 아이들은 달라질까? 만약 내가 다시 손을 내민다면 우리 가족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곧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게 정말 나를 위한 일일까? 아니면 또다시 자식들을 위한 희생인가? 이제는 더 이상 답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그냥 지금을 살아가기로 했다. 서울에 있을 때는 늘 외롭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혼자였지만 이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과 진짜 가족처럼 지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드디어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 가을이었다.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나뭇잎이 하나둘씩 색이 변해가는 계절. 나는 작은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이곳에 내려온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이렇게 조용한 오후가 낯설 때가 있다. 서울에 있을 때는 매일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바쁘게 일했고 쉴 틈 없이 움직여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햇살을 느끼며 하루를 보낼 수 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다. 마당에 서 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숨이 멎는 듯했다. 지훈이, 수진이, 은별이, 새아이가 내 앞에 서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다. 하지만 내가 기억하던 모습과는 달랐다. 지훈이는 수척해졌고 수진이는 주름이 늘어났으며 은별이는 눈이 퀭했다. 세 사람 모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호미를 내려놓고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러자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건강하시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서서 그들을 바라봤다. 이제 와서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는 모습이 어색했다. 한때는 내 전화를 받지도 않던 애들이었다. 내가 아프다 해도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애들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수진이가 두 손을 꼭 쥐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엄마, 우리 너무 늦었죠? 은별이는 눈물을 참으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이 순간이 낯설 뿐이었다. 한때는 이 아이들이 내 전부였다. 하루하루를 이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고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손이 터져가면서 일했다. 그런데 내가 가장 힘들 때 이 아이들은 내 곁에 없었다. 외롭고 힘들어도 병원에 혼자 누워 있어도 누구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자식들에게 기대는 걸 멈추고 그제야 비로소 내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이유로 돌아온 걸까?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받지는 않았다. 뒤에서 망설이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따라 들어왔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다. 하지만 예전처럼 따뜻한 가족은 아니었다. 오랜 시간 동안 멀어졌고 쌓인 감정이 많았다. 아이들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다. 특별할 것 없는 반찬들이었지만 혼자 지낼 때처럼 소박한 한 끼였다. 된장국, 두부조림, 나물 몇 가지, 그리고 김치, 오랜만에 차리는 넉넉한 식탁이었지만 마음만큼은 무거웠다. 식탁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한때 내 전부였던 아이들, 그리고 오랜 시간 나를 외면했던 아이들이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김치를 집어 내 밥그릇에 놓았다. 엄마, 이거 드세요. 예전 같았으면 당연하게 받아들여겠지만 지금은 어색하기만 했다. 지훈이는 말없이 내 잔에 차를 따라주었고 은별이는 숟가락을 손에 쥐고도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 맛있게 드세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수저를 들어 밥을 한술 뜨고 국을 한 입 먹었다.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은 채 그냥 먹었다. 공기마저 무거웠다. 아이들은 눈치를 보며 나를 바라보았지만 나는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다. 한때 이 아이들은 내게 짐이 아니었다. 지훈이가 처음 취직했을 때, 수진이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을 때, 은별이가 사회에 나가겠다고 했을 때 나는 가슴이 벅차다. 이제 다 컸구나. 내가 이렇게 키웠구나. 그때는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내가 힘들어질 때 그 아이들은 내 곁에 없었다. 전화조차 받지 않았고 내 아픔에는 관심도 없었다.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후회하는 걸까? 아니면 단지 자기들 양심의 짐을 덜고 싶어서일까?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저희가 너무 늦었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훈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우리 정말 미안해요. 은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 늦었지. 아이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이어서 덧붙였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할 필요는 없잖아.
나는 아직 이 아이들을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다. 아니, 어쩌면 용서라는 감정 자체가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이 있다. 나는 더 이상 이 아이들에게 기대지도 않을 것이고 모든 것을 바치지도 않을 것이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으니까. 서울의 밤은 차가웠다. 창문을 닫았지만 가을밤에 냉기가 스며들었다. 나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거실에는 오랜만에 온기가 돌았지만 공기는 무겁고 어색했다. 저녁을 함께 먹은 지 얼마나 됐을까? 하지만 그 따뜻했던 밥상도 이 순간을 바꿔주지는 못했다. 먼저 입을 연 건 지훈이었다. 마른 손을 깍지 낀 채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돼요. 하지만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게 맞을까요? 엄마가 용서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수진이가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다. 엄마, 저도 그래요. 어릴 때는 엄마가 당연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뭐든 해주고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점점 멀어졌나 봐요. 이제 와서 보니까 엄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돌아오는 게 맞나요? 은별이는 울고 있었다. 눈물로 번진 얼굴로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엄마, 제발 저희 버리지 마세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엄마가 없으면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아이들을 바라봤다. 너무나도 초라해진 모습이었다. 지훈이는 더 이상 예전처럼 든든한 형이 아니었고 수진이는 여유롭던 모습이 사라졌으면 은별이는 이제 막 삶의 무게를 견디기 시작한 아이 같았다. 나는 한숨을 쉬고 조용히 물었다. 만약 내가 여전히 돈이 있었다면 그래도 돌아왔을까?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지훈이의 눈을 바라봤지만 그는 피했다. 수진이도 아무 말이 없었다. 은별이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식들은 후회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후회의 깊이가, 진심이,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정말 나를 그리워해서 돌아온 걸까? 아니면 다시 기댈 곳이 필요해서 온 걸까?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알겠어. 지훈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가 도와주지 않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끝난 줄 알았어요. 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고 사방이 막혔어요. 결국 도망치듯 살다가 가진 것도 다 잃었어요. 수진이도 힘겹게 말을 이었다. 남편이 결국 떠났어요. 아이들까지 두고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겨졌는데 그제야 알았어요. 엄마도 이렇게 혼자였겠구나. 엄마도 이렇게 외로웠겠구나. 은별이는 흐느끼며 말했다. 저도 믿었던 사람들에게 다 배신당했어요.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저한테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담담했다. 사실 놀랍지도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고 결국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다만 직접 마주하고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묵직해졌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도 한때는 이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다.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줘도 부모니까 끝까지 감싸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나는 조용히 아이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물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이제부터는 나도 나를 위해 살 거고 그들도 스스로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그날 밤 아이들은 처음으로 나에게 의존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내 감정을 숨기지 않은 채 내 마음을 지켜야 했다. 밤새 뒤척였다. 오랜만에 집에 가득 찬 사람들의 기척 때문인지 아니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과거의 기억들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밀려왔다.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누워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과거로 가 있었다. 그때 나는 정말 지치고 힘들었다. 남편이 떠난 후 혼자서 5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손이 트고 허리가 굽어도 아이들이 배골치 않게 하려고 버텼다. 시장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며 생선을 팔고
손님들의 무례한 말에도 웃으며 견뎠다. 그래도 그때는 희망이 있었다. 아이들이 자라면 조금이라도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나를 외면했을 때 나는 절망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아무도 내 곁에 없었다. 명절에도 혼자 밥을 먹으며 이 집이 텅 빈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렇게 후회하는 얼굴로 돌아온 걸 보니 나는 도대체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반가워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밀어내야 할까?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이 집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지훈이는 장남답게 동생들을 챙겼고 수진이는 엄마 흉내를 내며 내 곁을 맴돌았다. 막내 은별이는 늘 내 무릎 위에 앉아 애교를 부렸다. 그때는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줄 알았다. 정말 행복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기억이 지금의 현실을 덮어줄 수 있을까? 나는 내 자식들에게 등을 돌릴 수 있을까? 아니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야 할까? 밤새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13. 새로운 아침. 해가 뜨고 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마당으로 나가보니 아이들이 여전히 집에 남아 있었다. 나는 사실 새벽에 몰래 떠나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지훈이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다. 허리를 숙인 채 낙엽을 치우고 구석구석 정리하고 있었다. 한때는 돈 문제로 나를 힘들게 했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말없이 일하고 있었다. 수진이는 마당 한쪽에서 세탁물을 널고 있었다. 늘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던 아이였는데 조용히 옷을 개고 있었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은별이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익숙하지 않은 손길로 반찬을 만들고 있었다. 내게 밥 한 끼 해준 적 없던 막내였다. 나는 마당 한쪽에 놓인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아이들은 내가 나왔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 없이 계속 손을 움직였다.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정말 바뀌고 싶다면 보여줘. 그제야 아이들은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 속에서 안도와 희망이 교차했다. 나는 아직 확신이 없다. 정말 이 아이들이 변할 수 있을지,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온 건지. 하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지켜볼 기회를 주기로 했다. 혹시 나처럼 자식들과 다시 마주한 부모들이 있을까? 다들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나는 아직도 답을 찾고 있다. 나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다. 이제 와서 모든 걸 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식들을 완전히 버릴 수도 없었다. 그들은 내게 상처를 줬지만 결국 내 피가 흐르는 아이들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기회를 줄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더 이상 내가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관계는 만들지 않겠다고. 나는 지훈이에게 말했다. 내가 정말로 변하고 싶다면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 봐. 그동안 빚에 허덕이며 남에게 기대기만 했던 지훈이었다. 나는 그에게 단 한 푼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고 오직 내가 직접 벌어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정말 나를 생각하고 내 삶을 되찾고 싶다면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했다. 수진이에게도 말했다. 이제 내 아이들은 내가 키워야 해. 남편이 떠났다고 해서 내가 약해지면 안 돼. 너도 이제 부모야. 내가 기대려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아이들이 기대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수진이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엄마에게 의존하려 하지 말고 내 삶을 책임지라고 했다. 은별이에게도 말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 누군가가 도와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 돈을 쉽게 벌 생각도 하지 말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봐. 그리고 그걸 위해 노력해봐. 막내라고 해서 늘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다. 나는 이번에야말로 은별이가 제대로 세상을 마주할 수 있도록 냉정해지기로 했다. 그렇게 나는 아이들에게 각자의 삶을 살아갈 시간을 줬다. 여전히 매일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아니었고 마치 예전처럼 다정한 가족이 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한 가지 약속을 했다. 너희가 진심으로 바뀌면 엄마도 너희를 다시 받아들일 거야. 3달이 흘렀다. 나는 별 기대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다. 아이들이 진짜 변할 수 있을까? 혹시 또다시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지훈이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한동안 보지 못했던 든든한 모습으로 써 있었다. 엄마, 저 이제 정직하게 일하고 있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버텼어요. 이제 빚도 다 정리했고
엄마한테 기대지 않아도 될 만큼 벌고 있어요. 나는 그를 조용히 바라봤다. 지훈이의 눈에는 더 이상 예전처럼 불안함이 보이지 않았다. 그제야 나는 조금 안심이 됐다. 수진이도 변했다. 엄마, 나 이제는 울지 않아요. 혼자서 아이들 키우면서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내 아이들이 나한테 기대고 싶어 하는 걸 느껴요. 그래서 더 강해지려고 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모습으로 기대려 하지 않았다. 은별이도 자신의 길을 찾았다. 엄마, 저 이제는 허황된 꿈만 꾸지 않아요. 진짜 제 힘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더 이상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미래를 위해 노력할 거예요. 나는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조금 믿고 싶어졌다. 어느 날, 지훈이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저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엄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엄마 곁에 있고 싶어요. 엄마가 우리를 키울 때처럼 이제는 우리가 엄마를 지켜드리고 싶어요.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밀려왔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오랫동안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번 믿어볼게. 이게 정말 새로운 시작일까? 아직도 확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나도 조금 기대를 해보고 싶다. 혹시 나처럼 상처받았지만 다시 가족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을까?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아직도 답을 찾고 있다.